안녕하세요. 엠하이브 크리스피입니다. 지난 챕터 PID 제어까지 해서 이제 모든 기능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꽤 오랜만에 올리는 건데 지난 챕터 12 이후로 한 2달 반 정도 됐죠. 그동안 구현 다 마치고 비행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이번 영상까지 다 보신 후에 안전에 유의해서 조심히 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본 강의를 마무리하는 시간이고요. 뭔가 내용이 많아 보이는데 그냥 정리하는 내용이니까 부담 없이 들으시면 됩니다. 먼저 여태까지 개발했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인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하고 이제 안전한 비행을 위해서 몇 가지 수칙들 그리고 주의사항들을 설명드릴 겁니다. 또 배터리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배터리 수명이 짧아질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 관리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수도권 지역은 드론을 날릴 만한 데가 마땅치가 않죠. 광나루 비행장이라고 하는 한강 드론 공원이나 제가 가끔 날리는 가양 비행장 같은 곳은 비행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 외의 장소에서는 함부로 비행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비행이 가능한 구역이 어디 있는지 그걸 찾는 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드론은 GPS를 연결을 할 수 있는데 고정하는 방법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렸죠. 그래서 그거 설명을 드리고 저는 또 촬영을 위해서 드론의 액션캠을 고정할 수 있게 해놨는데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드론이 다 완성이 될 거예요. 이제 고생해서 드론을 다 개발을 했으니까 이걸 날리면서 좀 즐겨봐야 될 텐데 그냥 눈으로 보고 비행을 하면 비행 반경에도 좀 제한이 있고 재밌게 날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드론을 재밌게 날리려면 드론에 카메라를 달고 그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비행합니다. 그걸 First Person View FPV라고 하는데 이 FPV 카메라를 드론에 올리고요. 그 영상을 무선으로 송신해서 고글 같은 걸 통해서 실시간 드론의 시점으로 비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레이싱 드론 같은 거 할 때도 이 FPV 카메라를 올려서 비행을 하죠. 이렇게 비행하면 눈으로 보고 비행하는 거랑 완전 비행하는 느낌이 다르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그걸 해보지는 못했고요. 조만간 한번 해보지 않을까 합니다. 그때 FPV 시스템에 필요한 장비들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 강의에서는 기압계랑 GPS는 데이터는 받아오지만 이걸로 자동 비행을 하거나 하진 않았죠. 첫 강의에서 이 두 개는 제가 구현을 하고 검증을 하기가 어려워서 이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강의를 다 마무리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하드웨어는 다 돼 있는데 안 써먹는 게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FC의 기압계랑 GPS를 이용해서 고도랑 위치 제어하는 걸 다음 과정으로 추가할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에 고도 제어하는 걸 지금 구현을 하고 있는 상태고 여태까지 구현된 고도 제어 영상을 보여드리고 이번 자작 드론 개발하기 강좌를 모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게 제 수업에서 사용하는 MHFC 버전 2.2의 모습입니다. 윗면에는 F4 MCU가 가운데 있고 그리고 주변에 센서들이랑 또 커넥터들이 있고요. 밑면에는 부저랑 EEP롬이 있죠. 크기는 소형 드론에도 올릴 수 있게 가로 36, 세로 36mm고 무게는 6g입니다. 메인 MCU는 STM32F405를 사용을 하고 32비트에 168MHz로 동작합니다. 이 칩에는 FPU라는 게 내장이 되어 있는데 실수 연산을 하드웨어적으로 처리해준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실수 연산의 속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PID 제어할 때 실수 연산이 좀 많은 편인데 이 FPU가 있어서 그걸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센서는 세 가지 종류가 있고요. 비에노 080은 3축 회전 각도를 측정하고 ICM 2060이로는 3축 각 속도를 측정하죠. 이 ICM 2060이는 가속도도 측정을 할 수 있는데 제 수업에서는 이 비에노 080 센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ICM 2060의 가속도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비에노 080을 사용하지 않고 ICM 2060만으로 3축 회전 각도를 구하려면 가속도 데이터도 같이 사용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LPS-EHH는 기압을 측정하는 센서고요. 이걸로 고도를 계산해서 고도 제어해서 사용을 하는데 기압 센서 특성상 센서 노이즈도 많고 드리프트도 좀 심해요. 예전에 한번 측정을 해봤죠. 그래서 고도 제어를 할 때는 이 기압계만 가지고는 좀 안정적인 제어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외부 장치를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들이 있는데 펌웨어 다운로드를 하기 위한 ST-Link 커넥터 그리고 FSIA6B 수신기 연결 커넥터
무선 데이터 통신용 3DR 텔레메트리 커넥터, 그리고 M8N GPS 커넥터가 나와 있었죠. 그리고 6채널 PWM 커넥터가 각각 나와 있는데 저희는 쿼드콥터니까 이 6개 중에 4개 채널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개발하면서 드론의 상태를 외부로 표시할 수 있게 LED, 부저, UART 통신 포트가 있고요. 배터리 전압을 ADC하는 기능, 그리고 PID 게인을 저장하기 위한 EEP롬이 있습니다. 이건 본 강의에서 사용하는 드론의 구성품들이고요. 지금은 이것들은 다 직접 구매하셔야 됩니다. 이 구성품들 목록은 엠하이브 네이버 카페 링크로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찾는 데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단 알리익스프레스 링크이기 때문에 구매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키트 단위로 구매 대행을 할까 하고요. 정해지면 카페에 공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드웨어 정리를 간단히 해봤고, 제가 선정한 이 부품들은 다 저렴한 편이에요. 비싼 걸로 맞추면 이것들만 해도 한 50만원은 나갈 겁니다. 근데 그러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강의에서 사용하기엔 적절하진 않죠. 그래서 최대한 저렴하고 또 고장나도 부담없이 교체할 수 있는 것들로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저렴한 부품들을 써도 비행은 안정적으로 잘 돼요. 그리고 본 강의를 따라 하시려면 반드시 똑같은 하드웨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개발했던 소프트웨어 내용 정리를 간단히 해보면 여기 있는 이 프로세스대로 동작을 하고요. FC에 전원이 들어가면 가장 먼저 STM 내부 페리페럴 초기화를 하고 그 페리페럴들을 이용해서 센서 연결 상태 검사 및 초기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PID 게인 검사를 하고 현재 게인을 GCS로 보내서 확인할 수 있게 해놨죠. 그 후에 송수신기 연결 상태 검사를 하고 스위치 C 상태에 따라서 일반 모드로 진입할 건지 아니면 ESC나 BNO080 캘리브레이션을 할 건지를 선택하죠. 그것까지 끝나면 메인 루프 진입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스로틀 키랑 스위치 A의 아밍 키 상태를 검사합니다. 그래서 이 앞의 과정들은 드론 비행하기 전에 드론의 상태를 검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경고음을 울려서 사용자가 알 수 있게 해놨죠. 그래서 이 부분 문제가 없으면 이제 메인 루프로 진입을 하고 여기서는 센서 데이터를 받아와서 롤 피치 요 회전 각도 계산을 하고요. 3축 자이로 값이랑 기압 고도 데이터도 받아옵니다. 그 후에 GPS 데이터를 받아오는데 다양한 GPS 메시지 중에 POS LLH 이 메시지 하나만 받아오죠. 각각 롤 피치 요 회전 각도는 400Hz, 자이로는 1kHz, 고도 센서는 50Hz로 받아오고요. GPS 메시지는 5Hz로 받아오게 설정해 놨습니다. 이 중에 기압 고도 정보랑 GPS 위도 경도 정보는 데이터는 받아오지만 이번 강의에서는 제어에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버스 조종기 데이터를 받아오고요. 그 후에 배터리 전압 측정을 하죠. 이제 FC랑 GCS 간에 통신을 하는데 GCS에서는 PID 게인을 FC로 전송을 해주고 그러면 그 게인을 EEP롬에 저장합니다. 그래서 전원을 뺐다가 다시 넣어도 그 게인이 저장되어 있죠. 그리고 FC는 자신의 상태 정보들을 GCS로 보내주는데 여기에는 센서 데이터가 있고 PID 제어의 목표 값들도 전송을 하고요. 배터리 전압, GPS 위도 경도 같은 정보들을 보내서 GCS에서는 그 정보들을 시각화해서 확인을 하고 또 로그로 저장할 수도 있게 해놨습니다. 특히 이 챕터 8에서 했던 내용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해요. 드론이 비행할 때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드웨어는 동작 상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상태들을 PC 같은 걸 통해서 반드시 확인해 가면서 개발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게 없으면 문제를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니까 하드웨어 개발자라고 하더라도 제가 만든 GCS처럼 간단하게라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기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좀 강조를 드리는데 저는 비주얼 C샵으로 개발을 했고 이 비주얼 C샵이 워낙 개발하기 쉽게 잘 돼 있기 때문에 학생분들은 꼭 이런 공부를 미리 좀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해두면 재밌습니다. 하드웨어랑 연동되는 소프트웨어를 같이 만들 수 있으면 더 재밌는 프로젝트들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안전을 위한 기능들도 구현을 했는데 사용자가 의도치 않게 모터가 갑자기 도는 경우를 방지하고 배터리 전압이 낮거나 혹은 페일세이프가 발동이 되면 부저가 울리거나 혹은 모터를 강제로 꺼서 추락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까지가 드론의 비행 제어를 위한 기능들이었고, 이거를 다 구현한 후에 롤 피치는 더블 PID 제어를 했고, 요는 조종기 키값에 따라 각도 제어 혹은 각속도 제어를 각각 싱글 PID로 구현했죠. 이 기능들은 이 루프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꼭 이 순서대로 동작할 필요는 없고, 순서가 바뀌더라도 어차피 다음 루프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습니다. 이 모든 기능들을 우리는 OS 없이 펌웨어 수준으로 개발을 했는데, 이제 드론 관련된 오픈소스들을 좀 찾아보시면 OS 위에서 돌아가도록 개발된 것들이 좀 있어요. 우리가 쓰는 STM32F4에도 가벼운 RTOS를 올릴 수가 있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 각각의 기능들은 태스크 단위로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해보진 않았지만 또 해보면 OS에 대한 공부도 할 수 있고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능들이 1ms 안에 다 처리가 되도록 하는 게 목표였는데, 각각 시간 계산을 해봤더니 다 해서 한 400 마이크로섹 정도가 걸렸죠. 이 중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거는 다 통신하는 기능들이었습니다. 이 시간들을 줄이기 위해서 인터럽트 방식 같은 걸 쓸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 시간들은 줄일 수 있겠지만 프로그램의 흐름이 좀 복잡해질 거예요. 만약에 우리 프로그램이 이렇게 여유가 넉넉하지 않고 1ms에 겨우 간당간당하게 돌아갈 정도라면 이 시간들은 꼭 줄여야 될 겁니다. 근데 다행히 저희는 여유 시간이 이렇게 넉넉하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을 한 거죠. 이제 이 남은 600 마이크로섹 안에 다른 기능들을 추가할 수 있을 텐데, 우선 저는 고도 제어랑 GPS 제어하는 거를 이 시간 안에 동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어하는 데는 시간이 별로 안 걸려서 그거 다 해도 500 마이크로섹 안에 처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능 추가하실 분들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먼저 기능을 추가했을 때 그 기능들을 포함해서 모든 기능이 이 루프타임 안에서 처리가 돼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외에도 그 추가한 기능이 이미 구현되어 있는 이런 다른 기능들에 절대 영향을 미치면 안 됩니다. 보통 버그가 발생하는 때가 새로운 기능을 기존에 추가하고 통합할 때 일어나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보통 새로운 기능을 추가를 한다면 먼저 그 기능부터 다 만들어서 문제없이 동작하는지를 확인을 하죠. 그래서 그것만 독립적으로 구동을 했을 때 문제가 없으니까 그걸 기존의 프로그램에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만 동작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꼭 기존에 이 프로그램에 통합을 하면 그때 다른 기능들이랑 충돌이 생기던지 버그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 기능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통합하고 바로 돌려보는 게 아니고, 통합을 한 후에 또 동작 테스트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 하려면 이 각각의 기능들을 최대한 모듈화해서 프로그램 개발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예를 들어 고도 제어 기능을 추가를 했더니 갑자기 롤 피치 제어가 이상해진다, 혹은 뭐 통신이 잘 안 된다 그랬다면 모듈화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겁니다. 제 강의에서도 최대한 이 기능별로 모듈화를 해가면서 하려고 했는데, 그러려면 이 기능들을 다 함수화 시켜야 돼서 시간 관계상 일부는 그렇게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 내용들을 주의해서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 완성을 하셨으면 이제 디버그 할 때 썼던 뭐 printf 함수나 딜레이 함수 같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함수들은 제거를 하셔야겠죠. 이건 이제 비행 제어를 위한 구조인데, 제 수업에서 개발하는 드론은 롤 피치의 경우 조종기의 키값이 목표 각도가 되는 각도 제어 모드, 셀프 레벨링 방식이고요. 이걸 위해서 롤 피치 요의 회전 각도랑 각 속도를 다 사용합니다. 회전 각도는 비에노 080에서 400Hz로 쿼터 니언으로 출력을 해주고, 이걸 오일러 앵글로 변환해서 롤 피치 요 각도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각 속도는 ICM 20602에서 1kHz로 출력해줍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드론의 현재 상태가 되고, 목표 각도는 조종기의 키 값을 사용하죠. 그래서 현재랑 목표를 아니까 PID 제어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계산된 PID 결과를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이 PWM의 펄스 폭을 조절합니다. 제어 주기는 자이로의 출력 속도에 일치화시켜서 1kHz로 동작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비에노 080의 경우가 롤 각도가 90도 이상 넘어가는 경우에 피치 각도도 같이 급격히 변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죠. 그래서 절대 롤축이 플러스 마이너스 90도 이상 넘어가게 하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 각도는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50도 정도로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각도 제어가 아닌 각속도 제어 모드, 이걸 아크로 방식이라고 하는데 조종기 키값이 목표 각 속도가 되는 방식이죠. 만약에 우리 드론을 아크로 모드로 바꾸시려면 비에노 080을 쓰시면 안 돼요. 아크로 모드는 비행을 하면서 롤 피치 각도가 360도 다 회전하기 때문에 그때는 반드시 이 ICM 2060의 자이로 가속도를 다 써서 회전 각도를 직접 구하셔야 됩니다. 롤 피치 제어는 캐스케이드 더블 PID 방식을 사용하고요. 이 방식은 먼저 앞에서 각도 제어를 한 후에 그 결과를 그 뒤에 있는 각속도 제어의 레퍼런스로 사용한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빠른 제어가 필요한 시스템에서 부드럽게 제어가 가능하고요. 또 저희 드론같이 한쪽이 무거운 경우에도 싱글 PID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탁월한 제어 성능을 보여줍니다. 직접 비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뒤가 무거운데도 수평을 꽤 잘 유지해요. 근데 그 말은 또 반대로 말하면 수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뒤의 모터가 앞의 모터보다 더 빠르게 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행한 다음에 모터를 좀 만져보시면 뒤의 모터가 앞의 모터보다 조금 더 뜨끈뜨끈할 거예요. 이 센서의 갱신 주기가 비에노 080은 400Hz, ICM 2060은 1kHz로 업데이트가 되고요. 그리고 제어 주기는 1kHz로 해놨죠. 그래서 매 제어 때마다 ICM 2060은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데 비에노 080의 경우는 제어 2.5번당 한 번꼴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이때가 ICM 2060이랑 비에노 080이 다 업데이트 돼서 제어가 되지만 그 후에 이때는 ICM 2060이만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럼 이때는 이 ICM 2060이로만 제어를 하느냐? 그건 아니고 둘 다 제어를 하는데 비에노 080은 갱신되지 않은 이 이전의 값으로 제어를 하게 되는 거죠. 모든 센서의 업데이트 주기랑 그리고 제어 주기가 다 일치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갱신 주기가 조금씩 다르더라도 제어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너무 느리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시스템마다 느리다 빠르다의 정의가 다 달라서 좀 주관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드론 같은 경우는 레이싱 드론의 경우는 제어 주기가 엄청 빠른데 저희같이 셀프 레벨링으로 천천히 날리는 경우에는 사실 1kHz 제어도 좀 빠른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어를 빠르게 하려면 센서의 업데이트 주기도 같이 빨라져야 되는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센서의 노이즈 레벨이 같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노이즈 제거가 큰 이슈가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또 MCU의 성능도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요새 레이싱 드론에는 STM32F7이나 H7을 탑재한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H7은 동작 클럭이 400MHz 이상이어서 정말 빠르죠. 지금 저희가 쓰는 게 168MHz인데 그거보다도 2배 이상 빠른 겁니다. 저도 나중에 언젠가는 이 H7을 써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STM 가지고 다른 좀 더 복잡한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STM32H7을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축 제어는 조종기 키 값에 따라서 이 키가 중간에 있으면 그때 방향으로 각도 제어를 하고요. 중간이 아닐 때는 이때 키 값에 따라서 각 속도로 제어를 합니다. 롤 피치 경우는 제어가 빠르게 돼야 되고 또 뒤로 처지는 현상도 있어서 싱글 PID로는 제어가 거의 불가능한데 이 제어는 싱글 PID로도 충분히 제어가 가능하고요. 더블 PID 제어도 할 수 있긴 있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 수업에서 설명드린 PID 제어는 이렇게 동작을 하고요. 그때 각각의 PID 게인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롤의 내부, 외부 PID 게인, 피치 내부, 외부, 요의 각도, 각속도 게인이고요. 이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인인데 보시면 롤 피치 게인이 조금 달라요. 롤 피치를 같게 했더니 롤축 진동이 조금 심해서 게인을 조금 바꿨습니다. 이렇게 하고 영상 촬영을 한 게 진동이 그나마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 게인은 좀 주관적인 거라서 우선 저랑 똑같이 했을 때 비행이 잘 되는지부터 확인을 하신 후에 바꾸실 분들은 그 후에 조금씩 바꿔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롤 피치에 외부 I 게인이 둘 다 0이죠. 처음에는 이 게인을 5로 하고 비행을 했었는데 비행을 좀 하다가 키를 중간으로 했을 때 드론이 수평으로 돌아오는 게 조금 느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 I 제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PID 게인은 시스템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밑에 몇 가지를 좀 적어놨어요. 먼저 우리는 모터 구동하는 타이머를 32비트 타이머를 썼잖아요. 그때 PWM CCR의 범위가 1500부터 21000까지였는데 이걸 만약에 16비트 타이머를 썼다면 CCR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 게인도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제어 주기도 1kHz로 하느냐, 2kHz로 하느냐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 있고, 또 하드웨어가 달라져도 게인이 좀 달라지는데 프로펠러의 모양이 다르거나 혹은 날개 수가 달라져도 게인이 달라지고요. 기체 사이즈가 달라져도 또 게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다른 모양으로 또 프로펠러를 몇 개 더 사놨는데 다른 프로펠러로 했더니 진동이 더 심해지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또 배터리 전압에 따라서도 모터의 힘이 달라지기 때문에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드론의 무게나 스로틀 키에 따라서도 게인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인은 정답이란 건 없고요. 비행을 하면서 자신의 입맛에 맞게 조금씩 바꿔가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드론 개발이 다 끝났고 비행할 준비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비행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이 드론이란 게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한 비행을 위한 몇 가지 주의사항들을 좀 정리해놨어요. 특히 여기에 정리되어 있는 이 수칙들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고 하니까 반드시 이 안전수칙은 꼭 지키면서 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비행 가능한 시간은 해가 떠 있을 때만 비행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비행 가능한 장소에서만 비행할 수 있고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비행 금지 구역이죠. 그리고 공항이나 국가시설, 군시설 근처에서는 비행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행 금지 구역은 아니어도 가끔 관리하시는 분들이 비행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법적인 근거는 없더라도 불쾌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전에 미리 협의를 하신 후에 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유지인 경우는 특히 더 그렇죠. 그러면 비행 가능한 구역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건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행할 때 높이 날리시면 안 되는데 고도 150m 이상으로 비행하시면 안 되고요. 혹시 비행하는 중에 헬리콥터나 비행기가 주변에 비행을 하고 있으면 혼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선 비행을 멈추고 전원을 끄셔야 됩니다. 눈으로 보이는 곳에서만 드론을 날리셔야 되는데 근데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동 비행 같은 거 할 때는 눈으로 안 보이는 곳까지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하는 테스트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규정인 것 같습니다. 비행 가능한 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사고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이 모인 곳 상공에서는 절대 비행하지 마시고요. 당연히 드론에서 뭘 투하한다든지 술 먹고 음주 비행을 하신다든지 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항공 촬영을 하려면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가끔 비행 금지 구역에서 항공 촬영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사전에 승인을 받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무 데서나 막 날리면서 촬영을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비행하기 전에 드론에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요. 중량 12kg 이상의 기체는 비행하기 전에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페이지부터는 수칙은 아니고 보다 안전한 비행을 위해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정리해 놨습니다. 먼저 비행 전에 주의해야 될 사항인데 나사가 헐렁하게 조여져 있으면 비행 중에 진동에 의해서 나사가 빠지거나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한번 점검을 좀 하시고 배터리도 단단하게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드론을 들고 이동할 때는 반드시 드론에서 전원을 뺀 채로 이동하시고요. 잠깐 들고 뭔가 확인해야 될 때는 드론이 사람의 바깥을 바라보도록 잡으셔야 됩니다. 드론에 전원을 넣을 때는 평평한 바닥에서 드론을 바닥에 누른 채로 전원을 넣으셔야 되고 그리고 케이블 중에 점퍼선으로 커넥터에 연결한 케이블이 몇 개 있죠. 근데 그런 경우에 비행하다가 헐렁해지거나 빠질 수도 있어요. 케이블 자체에 불량인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비행 전에 케이블 연결 상태 잘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비행하시기 전에 시뮬레이터로 충분히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전에 FPV 프리라이더라는 시뮬레이터를 소개해드렸죠. 그걸로 연습을 좀 하시면 도움이 정말 많이 될 겁니다. 모터 회전 방향이랑 PID 게인도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미리 하시고요. 또 센서에 이상이 있으면 이제 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을 미리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비행 중 주의사항입니다. 이 사항들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시고 비행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가끔 드론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아밍 하자마자 급발진하거나 혹은 확 뒤집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륙하기 전에는 반드시 반경 3m 이내에 사람이나 비싼 물건이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 제 수업에서 만든 드론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근데 단 센서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죠. 비에노 080 센서가 좀 오동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이 밑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플라이스카이사의 여기죠. 플라이스카이사의 FSI6, IA6B 송수신기를 사용합니다. 주변에서 같은 모듈을 쓰는 경우에는 주파수 혼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양해를 구하고 번갈아 가면서 비행을 하시던가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전에도 많이 강조드렸던 추락해도 안전한 구역에서만 비행을 하시라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급격한 조작은 배터리를 갑자기 확 사용하는 꼴이어서 사실 배터리에는 별로 좋지는 않아요. 너무 멀리 날리거나 높이 날리지 마시고 배터리 전압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드론은 10V 이하 저전압 상태가 되면 부저를 통해서 알 수 있게 해놨으니까 가까이서 날리면 부저 소리로 상태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멀리 날리면 이제 소리가 잘 안 들릴 테니까 그때는 좀 주의하셔야 되고, 고압전선 근처에서 비행을 하면 전자파 간섭에 우려가 있다는 글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그런 곳 근처에서는 비행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드론은 기체 사이즈가 좀 작은 편이잖아요. 이게 교육용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제 작은 사이즈를 선정하게 됐는데, 여기에 액션캠 하나 정도는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액션캠을 올려서 촬영하고 그러는데 너무 무거워지면 모터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모터가 막 뜨거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거운 물체를 올리는 건 좋지 않을 것 같고요. 비행하다가 중간중간 모터를 좀 쉬게 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아밍을 한 후에는 스로틀을 갑자기 높이시면 안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비에노 080 센서가 가끔 초기화가 제대로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동작하는지 잠시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파란색 그래프가 비에노 080 각도고요. 비에노 080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좀 찍어놨습니다. 지금은 드론이 뒤로 기울어져 있어서 마이너스 30도 정도가 출력이 되고 있죠. 이제 드론을 앞으로 기울일 텐데 그때 이 각도가 증가해야 되잖아요. 근데 앞으로 기울였더니 자, 마이너스로 더 감소하다가 갑자기 플러스 30도가 되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다시 뒤로 기울이는데 그러면 센서 값이 감소해야 되는데 또 증가하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30도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알 수 없는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작할 때 비행을 시도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밍을 하고 스로틀을 좀 높였더니 상승하지 못하고 이렇게 앞뒤 좌우로 기울어지려고 하죠. 그래서 이때가 비에노 080에 문제가 있는 경우고요. 이때는 아예 드론에서 전원을 뺀 후에 다시 넣으면 해결됩니다. 이 증상이 많이 나타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 증상이 있을 때 스로틀을 확 높이면 드론이 그대로 뒤집어지겠죠. 그러면 드론이 고장나거나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절대로 아밍한 후에 스로틀을 급격히 조작하지 마시고 천천히 높여보신 후에 문제가 없다면 그 후에 비행하시면 됩니다. 이 증상은 처음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 후에도 나타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비에노 080 센서 특징 중에 90도 이상 기울어지면 다른 축의 출력이랑 이제 출력이 겹친다고 하는 짐벌락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건 지난번에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그래서 롤축을 90도 가까이 기울였더니 피치축이 같이 변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비행 중에 이 현상이 발생하면 드론이 어떻게 동작할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90도 이상 기울어지지 않게 하시고요. 그러려면 지금처럼 목표 각도를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50도 정도까지만 사용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정도만 기울어지면 드론이 엄청 빠르게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기울일 일도 없을 거예요. 한 2, 30도 정도만 돼도 엄청 빠르게 날아갑니다. 그리고 드론이 앞으로 날아가려면 앞으로 기울어져야 되잖아요. 드론이 기울어지면 기울어진 만큼 추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같은 스로틀일 때 드론이 앞으로 전진하면서 하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스로틀을 높여서 상승을 시키겠죠. 근데 또 기울어진 채로 스로틀을 높이면 기체가 상승만 하는 게 아니고 기울어진 쪽으로 속도가 같이 붙어요.
이런 건 직접 비행을 하셔야 감이 좀 올 거고, 그래서 더 조종을 좀 주의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로틀 키에 따라서 이제 키를 낮추면 제어가 좀 약하게 되고, 스로틀 키를 높이면 제어가 좀 세게 되는 현상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크게 주의해야 될 내용은 아니지만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비행 후에 주의해야 될 사항이고요. 비행 후에는 드론에 접근할 때 반드시 모터 디스아밍하고 접근하시고요. 배터리 3셀 기준으로 10V 미만으로 전압이 떨어지면 더 이상 사용하지 마시고 충전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10V 밑으로 떨어져도 시간이 좀 지나면 전압이 약간 회복돼요. 근데 그 상태에서 비행을 더 하면 또 바로 방전이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배터리 못 쓰게 될 수 있습니다. 배터리에서 열이 많이 나면 좋진 않을 테니까 열을 좀 식히고 사용하시고, 그리고 착륙하고 나면 이제 다시 비행하기 전에 나사 헐거워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하시고 비행하시기 바랍니다. 비행할 때 진동으로 인해서 이제 나사가 좀 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점검은 수시로 해주는 게 좋고, 모터에 뭐 이물이 껴있으면 모터 고장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보이는 즉시 제거를 해주시고, 비행하다가 만약에 추락을 했다면 바로 배터리부터 제거하신 후에 프로펠러 제거하시고요. 배터리에 문제 없으면 드론에 전원을 한번 넣어봅니다. FC에 이상 없이 전원이 잘 들어오면 이제 다른 기능들에 문제가 없는지 하나씩 점검을 해 보시고요. 만약에 FC에 전원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FC가 고장났거나 혹은 BC의 전원 보드가 고장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배터리 제거하시고 집에 가셔서 뭐가 고장났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만약에 물에 빠진 경우라면 배터리부터 빼고 물기를 완전히 말린 후에 위의 과정을 다시 반복하시면 됩니다. 바닷물에 빠진 경우면 아마 염분 때문에 사용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해서 비행 전, 중, 후 주의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제 배터리를 좀 오래 사용하기 위한 팁을 설명을 드리면, 리튬 배터리는 메모리 현상이 거의 없어서 허용되는 전압 범위 안에서 충방전을 자유롭게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허용되는 전압 범위는 셀당 최소 3.3V에서 최대 4.2V 사이고요. 이 범위를 넘어가면 배터리 셀 손상이 시작됩니다. 배터리를 충전하거나 방전할 때는 배터리에 표기된 방전율을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너무 전류를 높여서 충전을 하거나 혹은 급격한 조작으로 배터리 급방전을 하는 건 좋지 않다는 말이죠. 충전하실 때는 셀 밸런스 모드로 충전하시는 게 좋고요. 배터리를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충전기에 스토리지 모드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 모드로 설정해서 충전을 하면 셀당 3.85V 정도로 충전을 해줄 겁니다. 그 정도로 유지를 해주는 게 좋고, 이게 자연 방전이 조금씩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압을 한 번씩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연 방전돼서 이 3.3V 밑으로 떨어지면 또 배터리를 못 쓰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충전할 때는 자리를 비우거나 잠들지 마시고 옆에서 자리를 꼭 지키고 계시고, 배터리 사용한 직후에는 배터리에서 열이 좀 날 겁니다. 그때 바로 충전하는 것보다 열이 좀 식으면 충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날씨가 추운 경우에는 배터리 효율이 제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제대로 방전이 잘 안 됩니다. 충전도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추운 날 비행을 하면 드론에 힘이 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배터리가 손상되거나 오래 쓴 경우에는 배터리가 조금씩 부풀어 오르는 스웰링 현상이 발생하고요. 그렇게 되면 용량이 조금씩 줄어들 거예요. 핸드폰 배터리도 오래 쓰면 용량이 조금씩 줄듯이 모든 배터리는 충전이랑 방전을 반복할수록 수명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웰링 현상이 발생하면 배터리 수명이 거의 다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땐 배터리를 폐기를 해야 될 텐데, 이게 폐기 방법이 인터넷 찾아보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더라고요. 우선 모든 셀을 완전 0V까지 방전을 시킨 후에 어떤 분은 배터리 수거함에 넣어라, 어떤 분은 소금물에 하루 정도 담궜다가 일반 쓰레기에 버려라,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거 다 공식적인 폐기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소금물에 넣으면 유해 물질이 발생한다고 해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혹시 정확한 폐기 방법을 아신 분은 제 네이버 카페에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블로그에 가서 보시면 배터리 관리 요령들을 잘 설명을 해 놨으니까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